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디스플레이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이 딕트 AS, 그러니까 Anomaly Segmentation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고요. 어, 제목은 Framework for Class Generalizable Few-Shot Anomaly Segmentation via Dictionary Lookup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ICCV 2025년에 억셉이 된 논문이고 이제 하나씩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인데요. 간단하게 오버뷰부터 말씀드리면은 두 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퓨샷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유니파이드 모델을 제안하였고요. 그리고 딕셔너리 룩업을 활용해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쿼리 이미지에 대한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고전적으로 계속 해왔던 이상식 탐지 방식은 클래스 디펜던트한 세팅을 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클래스 디펜던트 세팅은 흔히들 이제 말하는 이제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케이스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수행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방향이 조금 더 유니파잉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여러 클래스를 이제 단일 모델로 풀어가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클래스 제너럴라이저블 세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예시로 에이프릴 겐이라는 방법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클래스 제너럴라이저블 세팅은 이런 억실러리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상치 탐지에 대한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을 수행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다른 언신 클래스들에 대해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도록 진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샷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에이프리겐처럼 원샷을 활용해서 하나의 정상 샘플을 주고 이거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쿼리 이미지에 대해 추론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추론을 수행할 때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 제너럴라이저블 세팅에 대해서 이제 제한이 된 뭐 어떤 모티베이션들은 뭐 크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는데요. 뭐 첫 번째로는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데이터 접근이 어려워서 소수의 데이터만 또는 제로샷 아예 소수의 데이터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상시 탐지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를 가정하고 있고요. 뭐 그것 말고도 뭐 새롭게 이제 공정 라인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에도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거나 모델을 계속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DICAS라는 방법은 딕셔너리라는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리트리브 태스크처럼 이 쿼리 밸류를 두고 새롭게 들어오는 쿼리 이미지에 대해서 쿼리 피처를 만들어주고 레퍼런스 이미지 이 퓨샷 세팅으로 존재하는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제 키와 밸류를 구성해서 이 쿼리 이미지의 피처를 이제 키와 매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밸류를 곱해서 어떤 피처를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retrieved result를 통해 최종적으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런 클래스 제너럴라이저블 세팅과 동일하게 억실러리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주는데 그때 학습을 슈퍼바이스가 아니라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줍니다. 이 그림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자세하게 논문에 잘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그림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트레이닝 세팅이 있습니다. 트레이닝 세팅은 맨 처음에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어노멀리 신테티스한 방법으로 이제 이미지의 합성을 통해서 이상치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만들어주는 방식은 이 DREAM이라는 방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미지 합성 방식을 사용해서 이상치 데이터를 생성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 원본 이미지를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적용해서 해당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상황의 노멀 이미지로서 가정을 하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는 백본 모델을 VIT 기반의 모델로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지 인코더가 있고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가 있는데 클립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클립 모델에서도 이미지 인코더는 이제 VIT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VIT의 여러 레이어들로부터 여기에 이제 L이라는 이제 슈퍼스크립트가 있죠. 그래서 여러 레이어로부터 이 피처를 추출을 해주고 쿼리 이미지에 대한 피처가 따로 있고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따로 추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방법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딕셔너리 룩업과 그리고 딕셔너리 컨스트럭션이 있는데 이때 각 쿼리 키 밸류를 추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쿼리 이미지에서는 쿼리 제너레이터를 통해 쿼리에 대한 딕셔너리 쿼리라는 피처를 매핑을 시켜줍니다.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듯이 변환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때 이 쿼리 제너레이터에는 어떤 것이 쓰이냐면은 이제 멀티 셀프 어텐션이 쓰이고 거기에 이제 두 개의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이 딕셔너리 쿼리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동일한 구조로 이제 밸류 제너레이터와 키 제너레이터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는 따로따로 학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쿼리 이미지로부터 딕셔너리 쿼리 제너레이터를 통해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 레퍼런스 이미지의 피처를 가지고 이 딕셔너리 밸류와 딕셔너리 키를 밸류 제너레이터와 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가 준비가 되었다면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흔히 이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듯이 또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쿼리와 이 키에 대해서 매칭을 먼저 해줍니다. 여기서의 Z는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 또는 여러 시밀러리티 방식이 쓰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쿼리 키를 매칭을 했다면은 이제 웨이트를 계산을 해주는데 흔히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댄스 웨이트라고 해서 여기서 정의하는 거는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정의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 방법 대신에 sparse probability 모듈을 사용해서 이 웨이트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 sparse probability 모듈이라는 거는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이 심플렉스 문제를 풀어서 이제 정의를 해주는 방식인데요. 위에 있는 문제를 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아래 두 번째 수식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이 감마 자체는 타우 자체는 아래에 있는 알고리즘 1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더 이 threshold 자체를 어댑티브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시밀러리티를 계산한 이 z라는 값을 내림차순으로 솔팅을 해준 다음에 이제 누적합을 계산을 해주고 각 t 위치마다의 스레시홀드를 구해서 가장 큰 t 값을 찾아서 이를 만족하는 이제 zt를 정의를 해준다. 이 타우를 정의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그려보았을 때 오른쪽처럼 이제 그려지는 그런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sparse probability 모듈을 거쳐서 이제 retrieved된 result를 얻게 되고 그리고 value를 곱해주게 되겠죠. value를 곱해서 이제 최종 결과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 retrieved result라고 해서 각 피처마다의 retrieval이 된 결과의 피처를 이제 가져오게 된 거고 그리고 여기에 쿼리 피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통해서 이제 로스를 통해 더욱 쿼리가 이 딕셔너리로부터
값들을 잘 추출해 올 수 있도록 최적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최적화를 시켜주냐면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로스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쿼리 로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CQC라는 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TAC라는 로스가 있습니다. 먼저 이 쿼리 로스는 보시면은 이 쿼리 피처의 각 패치마다 이상치 합성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쿼리를 또 만들어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정 패치가 이상치인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노말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노말에 대한 쿼리 이미지가 들어올 때는 모든 피처의 패치들에 대해서 노말인 케이스일 텐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리트리브된 결과도 노말인 케이스가 있고 앱노말에 대한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앱노말 패치가 가져온 리트리브된 결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쿼리 피처에 대한 거를 이제 수도 레이블로 줘서 이 정상에 대한 패치들끼리는 이 average distance가 굉장히 낮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정상에 해당하는 패치에 대해서는 이 average distance가 굉장히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이 맨 처음에 정상 패치 간의 average distance가 낮아야 된다는 것이 쿼리 로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앱노멀에 대한 average distance가 노멀에 대한 average distance보다 커져야 된다라는 게 이 CQC라는 로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TAC라는 로스가 있는데 이때는 여기 있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줍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는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윙클립이라는 방법에서 정의해 놓은 템플릿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프롬프트에 대한 템플릿 예시인데 정상에 대해서 정의된 것들이 있고 비정상에 대해서 정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이제 클래스 네임을 적용해서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 피처를 뽑아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정상에 대한 대표하는 하나의 이제 벡터로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해주게 되고 비정상도 마찬가지로 어그리게이션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리트리브된 리절트를 하나의 이제 글로벌한 피처로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수행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리트리브된 결과에 대해서 노멀 텍스트 임베딩 스페이스에 대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수행해주게 되고 쿼리에 대해서도 이제 수도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앱노멀에 대해서와 노멀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에 대한 로스 자체에 대한 수식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은 쿼리에 대한 로스는 실제 쿼리와 레퍼런스의 이제 노멀 패치에 대해서만 이 에버리지 디스턴스가 최소화가 되도록 낮아지도록 계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CQC 같은 경우는 이 앱노멀에 대한 에버리지 디스턴스가 더 커지도록 이렇게 학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에 대한 얼라이먼트 컨스트레인트는 이 레퍼런스 retrieved 된 result의 피처들과 실제 이 텍스트 템플릿에 대한 임베딩 결과는 모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0에 대해 정상에 대해 매칭되도록 학습이 되고 그리고 쿼리에 대해서는 정상과 비정상 수도 레이블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수행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로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가중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CQC와 TC 같은 경우는 람다 1, 2라는 가중치를 통해서 더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가중치는 0.1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뒤쪽에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도 이제 그에 대한 변화를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더스트리얼과 메디컬 도메인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딕트.AS 학습을 위한 억실러리 데이터로는 이제 비자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사용됐다라고 하고
만약에 비자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경우라면 MVTech AD 데이터셋을 억슬러리 데이터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MVTech 3D 데이터도 사용을 했는데 이때는 사실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는 활용하지 않고 RGB에 대한 정보만 활용해서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정량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기존 방법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딕트 AES 자체가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모두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픽셀 레벨의 이밸리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AUROC 그리고 AU Pro 그리고 Average Precision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 십자가 표시는 VIT 백본을 사용한 모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공정하게 VIT 백본을 사용하는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가장 좋은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로 몇 장의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장수가 늘어남에 따라 굉장히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은 장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에이프릴게임 같은 경우는 큰 성능 향상이 없거나 어노말리 GPT도 특정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는 크게 성능 향상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딕트에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능 향상이 큰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한 장만 넣어도 다른 방법들에 비해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이제 리뷰 때 지적이 좀 왔던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펜딕스에 실려 있는 실험 결과고요. 그래서 현존하는 이제 모델 중에 이제 소타 모델과의 비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마 재실험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메타 UAS라는 방식의 이제 원샷에 대해서만 사실 진행을 하는 그 체인지 디텍션 프로블럼으로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 문제를 접근한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레즈 AD 같은 경우는 레지듀얼 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작년 유립스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런 연구죠. 그래서 그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또 이제 충분히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연구라고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도 사실 뭐 어느 정도 이제 잘 나온 케이스들에 대해서 가져왔겠지만 딕트AS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이런 굉장히 작은 파인그레인한 그런 어노말리 특성에 대해서 잘 잡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들과 달리 이렇게 굉장히 주요한 이상 영역에만 잘 포커싱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전 그 스파르스 프로바빌리티 모듈을 활용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결과가 아마 그런 영향을 또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도 따지자면 이제 추론 시에 GPU 용량 자체는 뭐 다른 방법들 대비 굉장히 낮은 용량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 추론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대비해서 Average Precision 또한 굉장히 높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우선은 이제 각각 쿼리키 밸류에 대한 제너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냥 원본 피처 자체를 사용했을 때 기존 모델보다 성능의 하락이 존재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스에 대한 어블레이션을 수행을 하였을 때도 각 CQC와 이제 TAC에 대한 영향력을 좀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티스니를 통해 실제 이 리트리브된 결과와 그리고 쿼리 이미지에 대한 차이를 보았을 때 확실히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쿼리 디스크리미네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고 오른쪽이 적용했을 때인데 이 쿼리와 레퍼런스 간의 이제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지듀얼이라서 이 중간 0점을 기준으로 이제 정상에 대한 분포가 쭉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비정상에 대한 분포가 더 그 밖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른쪽 결과를 보시면 이
쿼리 디스크리미네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정상들은 이 원점에 집중돼서 분포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비정상에 대한 이제 패치들은 더 멀리 정상과 구분되게 이제 퍼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자체에 대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에 대한 가중치의 어블레이션인데, 이것도 그냥 어블레이션을 쭉 해봤을 때 0.1 자체가 가장 좋은 그런 결과를 보였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억실러리 데이터셋으로서 어떤 데이터셋을 쓰는 게 좋은가에 대한 실험인데, 저도 맨 처음에 비자 데이터셋을 이제 억실러리 데이터로 썼다고 했을 때 메타 UES에서는 이 인더스트리얼 데이터셋이 아니라 내추럴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억실러리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딕트.AS 자체가 이 반드시 이제 인더스트리얼 데이터셋으로 억실러리 데이터셋을 가지고 억실러리 데이터셋으로 이제 학습을 하지 않아도 내추럴한 데이터셋으로 충분히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없었던 게 있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데이터셋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인다라는 정도로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에 사용된 이 데이터, 억실러리 데이터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이제 생기는지에 대한 실험인데요. 이 스케일이 충분히 커짐에 따라서 성능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후에 리미테이션에서 또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사실 앞서 언급드렸었던 이제 딕트.AS가 무엇을 제안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리미테이션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가 이 딕셔너리에서 리트리브 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제로샷 자체는 이제 불가능한 구조다라는 게 조금 이제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조금 더 큰 스케일, 라지 스케일에 대한 억실러리 데이터에 대한 실험이 아직은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점에서 메타 UAS에서도 조금 아쉬웠던 것도 있고, 여기서도 조금 아쉬웠던 게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충분히 이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어노멀리 신테틱한 방법으로 생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가해서 여러 레퍼런스 이미지를 만들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충분히 많은 데이터셋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학습에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결과가 조금 없어서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긴 시간 발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